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권연대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우리 시대 가나안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활동해 오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초대받아서 그동안 제가 연구해 온 것을 바탕으로 저의 또 고민들을 같이 논의해 보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예수의 인권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소외된 중간지대의 숨은 불안정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잘 드러난 빈곤 외에도 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 모습으로 불안정하게 끊임없이 생존 노동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또 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고민과 연구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본 글은 여성민우회에서 여성 청년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벌써 이제 몇 년 지난 거라서 이때 당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최소 100만 원이 필요해요. 제가 서울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천 원으로 나눠보면 결국 한 달에 몇 시간이죠?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200시간. 학기 내내 돈을 벌어야 했고 주말, 주중, 고정, 단기 알바까지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일해온 주영의 일 경력은 알바만으로도 촘촘하고 빼곡하다. 이렇게 민우회에서 분석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은 취업된 상태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잠잘 공간이 있으니까는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분류될 거예요. 그리고 학기 내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최저생계비 밑에서 아래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인가 아니면 실직자인가 아니면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인가 이 분류에 딱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 이 문자만 보더라도 이분의 삶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움, 힘듦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구의역 사고자에서 김군 어머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운항 중에 작업하다가 죽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정비기술자인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키를 훔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위험한 작업을 하겠나? 우리 아이는 입사 7개월에 20살이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죽은 당일에도 보니까 하루 종일 굶고 시간에 쫓기며 일했을 뿐이다. 이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아이는 입사 7개월에 20살이다 라고 했을 때 이 20살 된 청년이 입사한 지 7개월 전에 또 숨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일자리에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구직 활동을 했던 수많은 시간들, 청년들이 한때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어 1위가 단어수였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그 자소서를 쓰는데 요청하는 그 기업에마다 원하는 글자 수가 단어 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느라고
자소서의 그 단어 수를 맞춰서 검색하느라고 그 검색어가 1순위였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이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까지의 수많은 노력들, 그 다음에 진입해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들, 이 상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로 가난이라고 호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실업자라고 호명되지 않고, 어려운, 그 다음에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빈곤 집단이 아닌 경우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청년이 이 일자리에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고생들, 구직을 위한 노력들 역시 드러나지 않았고, 들어가서도 7개월 동안 하루 종일 굶고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는 모습들, 이 모습에서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빈곤과 어떤 소위 말해서 막 예전에 말하는 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정말 일한다가 아니더라도 지금 급급한 어떤 생존 노동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매우 마음이 아프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해서 김용균 어머님이신 고 김용균 청년의 어머님이신 김미숙님께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나오는데요. 오랜 기간을 1년을 자격증을 따려고 소요했고요. 그리고 7개월을 이력서를 넣으면서 본인하고 맞는 곳을 찾아 헤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한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곳에서의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고 어머님께서 너무 사회운동가가 되셨죠. 여기에 대한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요. IMF 시대에 IMF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IMF 때는 그런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실직자분들이 노숙하는 모습이 길에서 물리적으로 보였는데, 지금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 왜 보이지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IMF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모습이 사실은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이 마치 디폴트처럼, 그래서 꼭 취직 아니면 실직이어야지만 불안정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도 위험하게 일하는 모습, 그 일자리에서도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정해하는 모습, 낮은 소득으로도 계속 일하는 모습, 협상력이 낮아서 직장 갑질을 감내하는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숨어있지만 만연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불안정 노동과 한국의 그 자본주의,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온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생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 문제 부분은 그동안에 노동이 착취되는 모습, 빈곤이 드러나는 모습, 아니면 근로빈곤층의 모습, 내지는 불평등의 모습으로서 많이 이야기가 그래도 되어 왔다면, 생태적인 측면은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역사적으로 자연을 착취한 것이 그 착취한 모습의 결과를 또 지금 우리는 환경 문제라는 것으로 경험을 하고 있겠죠. 이런 환경 문제들이 사실 지금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누누이 얘기가 되어 오기 시작했고, 사회학 계열에서는 이거를 불안정 노동 쪽은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의 문제는 또한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도 논의가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가 사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쁜 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 왔거든요. 아무튼 후기 산업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로 인한 여러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들을 얘기를 할 때 사회학자들도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철학가들도 얘기하는 것들이 불안정 노동 그리고 불확실성의 문제였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저도 제가 만약에 낮은 소득을 벌더라도 이 낮은 소득이 앞으로 3년은 이렇게 어떤 정기적으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삶 안에서의 어느 정도 통제성이 생기겠죠. 제 삶에서의 어느 정도 통제성이 생기면 불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안정성을 줍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성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같이 논의가 되는데 이것이 우율리백의 위험사회라든가 지그먼트 바우만의 액체사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의 논의들은 이루어져 왔어요. 조금 더 좁혀서 노동시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노동시장에서 개개인의 노동자들에게 내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안정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 곧 불확실성이죠. 내가 언제 취직될지 알 수가 없고 실업이 장기화되고 나의 노동의 모습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나의 임금이 언제 삭감될지 모르고 하지만 또 언제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모습들에서 불확실성과 함께 불안정 노동이 모습이 이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전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를 구분해서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계급을 나누었었잖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류에서 더 나아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계급 중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이런 집단을 프리케리어트라고 이렇게 개념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프리케리아트 논의는 주로 불안정성에 노출된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실업자 그리고 아까 말씀 그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은 하고 있고 취직 중이지만 매우 열악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제가 예를 들어서 영세사업장들을 조사하는 연구를 오래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4대 보험 가입되고 그리고 정규직인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이 영세사업장 내에서 이 구조적인 이 모습 안에서의 불안정성을 모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의 실적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한 환경의 부재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 제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정, 빈곤 집단이 정말 다인가? 숨어있는 어떤 불안정성을 느끼며 하루하루 생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면밀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규직이지만서도
영세 사업장에 일한다거나 하청 노동의 방식으로 일한다거나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리캐리애트의 등장은 서비스 경제로 진입을 하면서 이 논의가 부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통적인 산업 경제에서 제조업 기반의 획일화된 노동이 줄 수 있었던 어떤 또 노동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노조가 있잖아요. 한 명이 하면 어려우니까 노조를 만들어서 뭉쳐서 같이 이 주권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맞춰 나가는 것인데, 서비스 경제로 진입을 하면서 몇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그동안의 계급 격차를 얘기했을 때 노동자 집단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올라간 모습들도 보였어요. 이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는 서비스 경제에서는 어떤 일의 형태가 규격화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한 군데에서 많은 인원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결속력도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과 함께 여기서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취약계층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관계의 유연화, 노동시간의 유연화,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사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등의 유연화 등으로 여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서비스 경제 자체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서비스 경제에서는 아주 높은 고숙련의 하이테크 일자리들도 있지만,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대인 일자리가 많아요. 대인 서비스를 하는 일자리들도 많은데, 이 일자리들은 그동안 저평가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돌봄 노동 같은 것이거든요. 돌봄 노동, 예전에 가구 내에서 여성들이 쉽게 했던 것이라고 고려됐던 것이 시장화되면서 시장에서 반대급부를 받는 일로 되면서 적절한 평가 없이 그거 여성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일 아닌가 하면서 매우 저평가된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만들어지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경제로 진입을 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어떤 기술과 저평가의 차이로 어떤 것들은 매우 고평가되고 어떤 일자리들은 매우 저평가되는 등 소위 질 낮은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일자리들, 이 저임금의 일자리가 확대되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은 이 일자리들이, 이 일의 형태들이 그동안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이탈한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 일일 노동자, 파견직, 하청 노동자, 외주화된 노동자, 도급된 노동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로 진입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일이 분열되고 해체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고용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표준적 고용관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근로기간 자체를 기간제로 하고 단기 근로하고 일시 근로하고 이래서 유기계약으로 제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초기에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기여를 하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은 이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들은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 있는 일자리에서 최대한 남기 위해서 협상력을 낮추더라도 가능한 한 잘 보여서 가능한 한 실적을 높여서 가능한 한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여기 이런 예들이 많이 또 있죠. 많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서 성희롱을 참아냈다가 자살을 했던 청년의 사연들이라든가 이것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고용관계가 비정기적,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협상력은 낮아집니다. 이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럴 때에는 또 개인적인 인적 자본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요. 당연히. 그래서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여기서 잘리더라도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또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장비를 사가지고 더 숙련을 만들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계속해서 자격증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쌓아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의 통제력, 내 삶에서의 통제력을 늘려가는 노력이겠죠. 이것이 모두 사적화되고 있는 게 또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위장된 고용관계예요. 자영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죠. 자영업이면은 내가 알아서 내가 고용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는 어딘가에 종속이 돼 있고 통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짜 자영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한 플랫폼 노동의 형태로 가짜 자영업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보면은 분명히 그 사장님이 스포일러인가? 이 사장님이 처음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당신은 이제 사장이다. 이제 너는 너의 사업을 해가는 자유로운 사장이다. 막 자영업이니까 사장님이다 이래요. 오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어딘가에 계속 종속이 되어 있어서 이 실적, 이 배달 이거를 시간 내에 채워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내가 내 시간을 설계해서 하는 자영업인가? 아닌 모습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가짜 자영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습은 이런 가짜 자영업 외에도 고용관계에서 종속성이 없는 것 같이 위장된 관계 중에 하나가 내 사장님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에요. 나는 분명히 돈을 A에서 받는데 B에 가서 일하고 B가 나한테 노동 지시를 해요. 내지는 나는 A에서 돈을 받아서 B 회사에서 가서 일을 하는데 C라는 이 사용자들이 또 나한테 노동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청소 노동자분들, 콜센터 분들, 다양한 관계로 이렇게 다단계로 하청 구조가 있을 때에 내 사장님이 누구인가, 나 고용주가 누구인가가 불확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비표준적 고용관계의 방법 중에 대표적인 예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60년대 후반에 정부의 수출주도 전략으로 압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죠. 이때 우리나라의 복지국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는 없었다고 봐요. 이때는 사실은 그 서구에서 말하는 어떤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계급을 대표할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당이 복지 정치를 해서 복지국가를 설계해내고 연대임금 정책을 만들어내고 복지 어떤 실업급여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모습보다는 이때 선성장 후분배였죠. 그래서 경제성장이 최우선이 되었고
정부는 이때 대신에 가구들이 복지를 어떻게 해결하게 했을까를 살펴보면은 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방식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축을 독려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어떤 내 집 마련을 좀 하게 한다거나 뭐 하게 한다기보다 그런 꿈을 준다거나 이래서 개인적인 자산이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 얘기는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증세를 다 같이 해서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증세라는 방법 말고 그 이후에도 뭐 소득공제 방식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민간 금융보험을 가입했을 때 비과세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설계하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기 전까지를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모습으로 그 기원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매우 뒤늦게 도입이 되었지만 이것도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입되는 방식이었죠. 지금의 또 국민연금도 보면은 가입 연수가 되게 중요해요. 가입 연수가 지금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40%냐 50%냐 60%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다 40년을 가입했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40년을 가입하려면은 지금 25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이 65세까지 멈추지 않고 가입돼 있어야 돼요. 노동시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2년밖에 안 돼요. 이 22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보면은 비정규직의 가입 연수는 압도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임금 자체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연금 수급도 이제 격차가 나게 되죠.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래서 개인의 자산들을 중심으로 복지를 어떻게 해결해라 내지는 표준적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국가가 설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설계 모습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이 성장에 있어서 매우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용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수 정당들이 특히 어떤 수출 주도 전략의 경제 성장을 1순위로 해도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복지 투쟁이 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복지 산업화와 따라서 복지국가가 설계되었지만 이것이 지금 날에 오면서 이중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그래서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보험 제도에도 안정적으로 포괄되지만 노동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전형적인 상태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회보험에도 적절하게 포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 이중화가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서비스 경제가 늘어나면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 자체가 감소하는 시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지나서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 시기로 갔을 때 어떤 모습들이 더 보여지게 되는지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고용과 일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렇게 자본주의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와 함께 복지국가도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거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좀 더 노동시장에 집중해서 말하면 노동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복지국가 설계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주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권으로서도 다른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죠. 민주주의가 첫 번째가 되겠죠.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하거나 생산수단이 없거나 자본이 없어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나도 참여하겠다. 그걸 제도화시킨 게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하는 게 복지국가죠.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없이 발전하기가 어렵죠. 여기에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그 반대급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의 어느 정도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의 앞으로의 모습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시혜적으로 그 위험한 집단에게만 수혜를 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간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에서 서비스 경제로 진화하면서 고용과 일의 작동 방식은 포디즘의 시스템,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방식에서 이제 이미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터는 방식으로 이 일의 고용과 일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불안정 노동화의 일성화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복지국가는 산업 자본주의 제조업 기반에 맞춰서 설계되었을 때에 이 두드러지는 위험들 있잖아요. 실업, 산재, 의료, 노령.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딱 드러나게 내가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해서 이 반대급부를 가지고 살고 이 반대급부를 가지고 가부장이 가족 내에 가서 가족 내의 낙수 효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설계된 게 사회보험인 거죠. 요 일하는 사람들, 특히 가부장을 중심으로 실업하게 되면 실업보전을 해주고 산재하게 되면은 임금을 보전해주거나 재활을 해주고 의료를 해서 건강한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보호해주고 노령에 대해서 퇴직하게 되면은 또한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회보험을 가장 기반으로 하여서 복지국가가 발전을 한 것도 역사적으로 유럽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비스 경제로 진화를 하면서 복지국가도 사실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왔어요. 돌봄을 사회화하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집에서 무임금으로 하던 것을 국가가 사회 서비스로 보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선 해준다. 노인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진다. 아이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건 역시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본주의가 디지털 자본주의로 가면서 노동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은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진화해 나가야 되는지, 진화시켜 나가야 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디지털 자본주의로 변화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가치 창출과 자본 축적에 있어서 노동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노동을 투입하는 이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이라는 요소를 투입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노동력보다 이걸 자동화하거나 노동을 자동화해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 노동과 여러 시민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모아지는 데이터가 가치 창출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물론 노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보이는 노동들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제조업에서 진행되던 여러 일자리들은 또한 자동화로 대체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런 가운데 기업들은 노동과 협상할 동기들이 낮아지고 데이터 컬렉션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그전에는 고용주들도 좋으나 싫으나 기업이 같이 살고 같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면서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동기라도 있는데, 만약에 노동 투입력에 대한 필요도가 점점 낮아진다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탑 5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면 구글,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데에 고용 인원수를 보면은, 피고용자 수를 보면은 예전에 GM이라든가 제가 참 네이버랑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도 매출이 비슷한데도 고용 인원수는 30배 차이가 났었어요. 이거 16년도에 계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노동과 협상할 동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노동과 자본이 협상을 이제 해나가면서 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주권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기업 쪽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점점 이 노동자들은 협상할 이 여력과 협상력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노동과 자본의 협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국가도 어떤 이러한 기금, 사회보험금 같은 것들도 이제 자본 축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 여러 노동시장에서의 모습과 디지털 자본주의에서의 변화되는 모습이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주권을 확보하는 데에 얼마나 불리한가.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이 노동주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모습을 진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그 디지털 경제와 이제 노동의 모습이 변하는 것 중에 이제 보여지는 대표적인 모습이 노동의 탈공간화,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 등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서비스 경제에서도 이미 보여지기 시작했던 프리캐리어트에 이어서 이제 더해서, 이 문제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플랫폼 경제에서 또 보여지는 모습들은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모호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최근에 ILO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자신의 노동 시간의 40%는 다음 일감을 위해 찾는 시간이래요. 자신의 일하는 시간 중에. 하지만 60%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겠죠. 이 40%의 시간은 그냥 매몰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이때 노동자는 사실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노동이라고 매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탈공간화. 길에서 나의 작업 공간이 길이 될 수도 있고, 라이더분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분들은 자기의 그냥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매우 장밋빛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탈공간화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이 매우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개인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액화노동이라는 모습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았어요.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표준적 고용관계가 많았다면 이미 서비스 경제에서 균열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직업에서, 일자리에서, 일감에서, 업무에서 미세 업무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액화노동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액화노동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액화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도 계속 있고, 여기서부터 벌써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액화되는 모습들의 노동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됐는가, 제도에서 딱
찝어내지 않는다면 숨어있는 상태로 불안정하게 노동주권이 확보되지 않는 집단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디지털을 통해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협상력이 불리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는 노동이 유연화되고 원자화됐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연대한다기보다는 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이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더분들이 어디에다 콜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고 있는 거지만 자신이 한 이 배달 활동에 대한 데이터들은 한쪽에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이 가치 창출을 하는 공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미래의 원료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쪽에만 독점적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또한 불균형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과정에서의 원자화, 탈공간화, 디지털 분업의 심화, 이런 것들이 여러 모습에서 이제 불안정성, 그 다음에 협상력의 악화를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고,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플랫폼의 종속성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악순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문제는 그동안의 노동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왔던 수많은 법제도와 복지제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표준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표준적 고용관계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우리 수많은 역사적 노력들이 있어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그 다음에 복지제도, 근로기준법, 노조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증가한다면 이 제도와 법에서 배제됨으로써 또한 불안정성이 보여지는데, 액화노동으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와의 부정합성이 매우 중요한 불안정성 기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노동주권인데요. 결국은 복지국가는 노동주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노동주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사실 더 개념화를 해보곤 있는데, 제도적 차원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 차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숙련이 얼마나 내가 있는가, 아니면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있는가 해서 제도 차원, 일터 차원, 개인 차원에서의 노동주권과 내 삶의 일을 할 때 이 관련 통제력을 보장해내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노동의 모습이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액화노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동안 우리는 노동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ownership of work라고 할 수도 있고 sovereignty of work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제가 그래서 까만색 화살표를 칠한 것은 그동안 우리 해왔던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소득보장제도, 노조 가입, 뭐 산재 예측을 한다거나 근로시간, 탈상품화 정책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부정합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노동의 모습과 제도들이 부정합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로 가면서 어떤 제도들이 여기에 정합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이 제도들은 아직 제조업 기반의 표준적 고용관계를 위해서 설계됐다면, 이 서비스 경제에서부터 디지털 경제로 가면서 액화노동의 모습으로 가면서 누락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부조가 있지 않는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있지 않는가? 누락된 중간지대는 엄밀히 말한다기보다 그냥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회보험에 포괄되기에는 그 기여금을 내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라서 여기에 포괄되기는 어려운 분들이에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빈곤선 아래로 내려갈 만큼 두드러지게 빈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빈곤선과 사회보험의 안에 어디엔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요 부분에 있는 분들이 누락된 중간진대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더 드러나지 않았지만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액화노동의 정도와 노동주권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렇게 2 곱하기 2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셀에 있는 분들이 노동주권도 높고 액화노동의 정도도 낮은 정도, 우리나라의 내부 노동시장의 대기업 정규직 분들은 제도 안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주권도 높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우리가 이제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액화노동의 정도는 매우 높은데 여기서 마련된 노동주권의 정도는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나 노동법 등의 법제도에서 배제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도 임금 노동자인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액화노동의 정도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만큼 높진 않지만 노동주권이 낮은 모습이 보여졌죠. 그래서 여기를 어떤 소외된 중간지대 내지는 미싱 미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단들이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만 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 가짜 자영업, 비공식 노동자, 그리고 잠재적 실업자 집단, 여기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확장 실업률을 보면은 청년 확장 실업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높게는 한 23에서 4%까지가 잡히는데, 취직 중도 아니고 실업자로 카운트되지 않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 공시생, 그 다음에 니트, 구직 단념생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잠재적 실업자 집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액화된 중간지대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정리하자면 이런 액화된 모습들의 노동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부정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매우 크고, 이거는 특수고용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면은 그 가입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또한 최근에 제가 다른 동료들과 연구한 것에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격차는 더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존 노동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는 게 생존 노동이 아니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일반적인 평균 수준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사회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변동성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 지대로 누락되게 되는 것으로 유인될 경우가 많고요. 또한 자영업자든 가짜 자영업자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도 자체가 사회보장의 포괄 범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도 설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이 제도 자체가 조금 훨씬 더 부담스럽게 설계된 측면이 많은데, 앞으로 늘어나는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여요. 지금까지는 임금 노동자들의 그 사회보험료와 자영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회피와 그다음에 부담으로 느껴져서 중간지대로 누락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한 까다로운 수급 요건과 전환 비용에 대한 어떤 이것들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에 포괄되기 어렵고 요 아래로 누락되게 되는 데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렇다면 부조로 어떤 빈곤법, 어떤 빈곤선에서 커버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제가 대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집에 자산이 있고 안정적이어서 대학 등록금을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빈곤이 입증되어서 이 빈곤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모두 받는 그룹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또한 매일매일 이 위에도 속하지 않고 이 아래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주거비를 벌면서 공부를 또 하면서 살아가는 이 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육 측면에서는 또 이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요 중간지대에 대한 이 노동자층의 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연대하고 포괄성을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시대의 가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그동안의 욕구가 어떤 공명된, 너무 명명백백히 증명된 가난한 자들, 소위 가난한 자들과 누락된 중간지대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연대할 수 있을까? 이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고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당신은 일자리가 주어졌고 빈곤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정말 빈곤한 사람들, 그 대상자들만 골라낸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그분들에게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국가 원리라면은, 이렇게 누락된 중간지대와 그 다음에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분들과 함께 연대를 해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회에서의 우리가 모두 똑같이 부여받은 권리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권리 보장 기준선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욕구가 공명된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누락된 지대의 노동자들도 권리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빈곤, 그 다음에 시간이 빈곤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조에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또 통로로 일에 매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통로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빈곤, 목소리의 빈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이 빈곤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상상력이 빈곤할 수가 있는데, 누락된 중간지대와 함께 또한 연대를 만들어내서 모두가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라는 고민과 또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